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요.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의 세계 이 금융위기를 분석한 책을 통해서 저명한 명성을 얻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 케네스 로거스퍼 교수가 지금 어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에서 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금융위기는 굉장히 비슷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분석한 걸로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이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내용의 골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거죠. 로거스 교수는 이번엔 다르다, 대격변 시대와 글로벌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이후에 정강우 전 금융위원장과 대담을 통해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트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합니다. 로거스 교수는요, 우선 경기 둔화와 부채 증가가 큰 문제로 떠오른 중국 경제를 갖다가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피하기가 어렵다면서 올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더 가속화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평소에 중국 경제는 경착륙 될 수밖에 없고 그 후유증이 올 연말 정도부터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미국 금리 인상보다 더 위험한 요인이 될 거다라고 내다보고요. 이 중국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모순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라는 것은 결국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바닥으로 들이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항상 연착륙, 서서히 하강 사이클일 때라도 서서히 내려와야지, 경착륙을 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의 정치 구조는 공산당 위주로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반면에 경제 구조는 분권화를 추진하는 이런 어떤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로거스 교수는 각국에서 준동하고 있는 파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 대선 주자들은 TPP에 대한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포기하면 전 세계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다. 즉 미국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립주의로 돌아가서 보호무역으로 돌게 되면 각국이 다 보호무역에 앞장설 거고 이것은 전 세계의 경제에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이야기죠. 로거스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역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거스 교수의 뒤를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주제로 한 기재부 1차관 역시요, 한국 경제가 가장 직면한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했는데 중국의 성장 둔화로 우리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는 한때 우리 기업에 기여했지만 순식간에 위기로 변했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데 대해서 빨리 대응해서 위안화 금융 허브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 금융시장이 살 길이다. 이 부분은 대안으로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다면 위안화의 금융 허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전 세계의 어떤 기축 통화나 금융에 있어서 허브 부시를 할 수 있는가, 한국 금융의 수준이 그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턱도 없이 중국하고 좀 잘 지낸다고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가 주요 정책 방향 중에 하나였지만은 금융 허브라 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고 칠까봐 그러는 겁니다. 자, 로거스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한 따끔한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는 미국에서 아직도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스타트업이 창업이 크게 성장하여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한국을 몇 년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의 속도가 떨어진다. 자, 대통령은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면서 지역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이 협조하라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요. 세계적인 경제 스카가 올 때마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고프 교수는 페이스북 등 불과 15년 전에는 없었던 기업들이다. 페이스북 이런 게요. 마찬가지로 트위터도 없었고 다 없었죠. 한국에선 15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거의 없다. 큰 기업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수많은 벤처 기업들의 실패가 밑거름이 돼야 되고 창업했다가 실패하고 재도전하고 하는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몇천 개의 기업 중에서 페이스북 같은 게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죠. 그래서 로고프 교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 온라인 파이낸싱 등 기존 금융산업의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금융 서비스 등장이 필요하다 이래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에는 좀 안 맞는 이야기죠. 이 기성에 있는 오프라인 금융기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돈을 저렇게 100조씩 떼이고 야단인데 무슨 뭐 첨단 금융 서비스 되겠습니까? 로고피 교수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문제로 가계부채를 꼽았는데요. 지금은 주택가격이 높아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거나 주택시장이 붕괴하면 경제 전반을 흔드는 이 동기가 될 거다 이래 봤습니다. 또 이분은 출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어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도 적극 대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로고피 교수의 이야기 중에요. 자, 중국 경제의 경착륙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 스타트업 기업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 올 때마다 이 스타트업 기업이 없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신흥 기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혁신이 사라진 한국 경제에서 뭐가 희망이 되겠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지난 4월달에 경상수지 흑자가 불황형 흑자라 했죠. 이 흑자도요. 수출과 수입이 다 감소했는데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서 이 불황형 흑자가 많이 생겼다 이러는데 이런 흑자 규모조차도 이제 또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이런 불황형 흑자이기는 했어도 2012년 3월 이후 49개월간 흑자가 이렇게 연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이마저도 무섭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수출 악화가 경상수지 흑자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4월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3억 700만 달러로요. 2014년 1월 이후 2년 3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월 100억 9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100억이 넘는 흑자를 얻다가 33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흑자 폭이 급속히 줄어든 배경에는 12월 결산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 등 본원 소득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수출 부진세가 지속된 영향도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수출은요 403억 1천만 달러로 2015년 4월보다 19.2%가 줄었습니다. 약 한 20%가요 1년 전보다 줄어버린 겁니다. 1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8월 이래 6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은 거라고 합니다. 수입 감소율이 18.7%인데 이것보다도 수입이 주는 것보다도 수출이 더 줄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수출이 주는 것보다도 지금까지는 수입이 더 줄었어. 불황형 흑자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 했는데 이제는 수출이 더 줄어버려. 이제는
수입이 더 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소비가 잘 안 되니까 또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니까 수입을 줄이자 이런 부분이겠지만 수출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팔 데가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출 둔화세가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출 둔화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2014년 7월부터는 아예 그냥 감소세를 1년 9개월째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4월에 수출이 안 좋았던 게요. 디스플레이 패널, 가전제품, 성용차 이런 부분이 20, 30%씩 감소됐다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제 이 수출마저 확연하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 입구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제가요, 이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살다 보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있는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뭐 안 좋다고 우리가 언제 굶어 죽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부인하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본질적인 문제를 강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정말 큰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부패가요 10배 이상 폭증했답니다. 그렇게 부패 척결을 현 정부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직유관단체 부패에 칼을 빼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일날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이 공직 관련 단체 부패 개선 대책 회의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이런 기간의 부패는 1980년 3.1%에서 2013년에 32%로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점점 기관들이 커지고 전문성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이 있고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부패 통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LH, 한국가스공사 이런 6개 단체의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패가 굉장히 뿌리 깊고 구조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웃대가리부터 다 연루된 부분 속에서 가끔씩 서툴게 일처리하는 사람이 하나씩 걸리거나 나눠 먹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씩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회의를 통한 이 공직부패 청산이 이루어지겠는가? 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들의 공직과 관련된 부패에서는 이 특정금제 가중처벌법을 매우 어렵게 더 이렇게 만들어서 공직자가 부패를 저질렀을 때는 패가망신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 그 뭐 총리실에서 대책회의하고 부패 척결 뭐 구호해치고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자, 정말로 이 부패 척결요 이거 하나라도 정말 이 정권이 잘하고 가기를 바랬는데 부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니 참 답답합니다.